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부의 21번째 대책으로 시장에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 확대에 우왕좌왕한 상황입니다. 정부 대책의 허점과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6.17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주일이 됐는데 네. 오늘 그 부동산 대책 쓴 기사들을 보니까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6.17 대책, 집값 더 불질렀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얘기가 많죠.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뭐 부동산 114나 오늘 이제 한국감정원 자료 같은 걸 보아도 지금 이 대표님, 앤스님 말씀하신 그대로 오히려 집값은 더 오른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의 기대와는 좀 정반대의 그런 방향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뭐 저도 이제 고 대표님하고 이 방송에서 앞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늘 이래 몇 차례에서 말해왔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잘 맞추지 못한 게 아닌가. 예, 저의 예상과도 좀 다르게 가고 있어서 뭐 그런 면에서 예, 저도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을 보면 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지난 일주일 동안 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화면에 아까 도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집값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전세값을 보면 전세값도 이렇게 동시에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오늘 저의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전세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있다. 매매 전세 다 오르고 있다. 네. 그리고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올 가을 집값 상승이 불안하다 하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가장 좀 주목할 점은 잠실이나 이렇게 삼성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잖아요. 그런데 지정한 이후에 23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오히려 집값이 신고가가 나오는 등 다시 얘기가 이어지겠습니다만 더 급등한 이런 점들은 예사롭지 않아요. 그리고 그동안 집값이 좀 잠잠했던 김포나 파주 같은 지역들이 규제 지역에서 이번에 빠졌잖아요. 거기는 김포는 빠졌으니까. 네, 풍선 효과로 인해서 다시 또 집값이 뭐 90배 정도까지 물론 이제 0.02에서 1.88이긴 합니다만 아니, 그럼 그래도 규제한 급등한 건 데는 맞아요. 규제했다고 오르고 규제 안 한 곳은 풍선 효과로 오르고 그럼 규제 조치의 효과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더 또 우려되는 것은 역풍선 효과라고 그래서 이러다가는 오히려 지금 서울로 다시 집값 상승세가 다시 이전하는 게 아닌가, 확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매도자 중심의 이런 시장은 한동안 좀 지속될 것 같다. 매매, 전세, 지수 모두 오르고 있다는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살펴보고 좀 주목해야 될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에다가 서울 지역 같은 거 수도권도 일부 그렇고 두 번째는 과잉 유동성이 겹쳤어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기다가 규제 위주의 정책의 부작용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불안 요인이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 정부의 그 6.17 대책이 아직 효과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오를 뿐이다. 효과가 나오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나오면 시장에 이제 박업 효과가 주는 데는 시차가 타임렉이 필요하죠. 그러나 과거의 경우와는 또 달라요, 이번 사태가. 과거에 20번 나왔을 때는 대책이 나올 때는 어쨌든 좀 주춤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도 줄어들고 관망세가 늘어나면서 잠깐 주춤했는데 이번에는 물론 일주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다 완료할 수는 없지만 좀 색다른 거예요. 지금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규제 지역이나 지방은 지방대로 지금 뭐 세종도 오르죠, 대전도 오르죠, 지금 청주 그동안 잠잠했던 천안 지역까지 들썩인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수도권은 또 양평 지역도 오른다 뭐 이런 그동안 전혀 상승할 이유가 없는 지역까지 오르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세값이 안정되어야 집값이 안정될 터인데 지금 전세값 상승폭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점은 이 뒤따라서 집값도 더 오를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 있어요. 발언인데 매매 전세까지 동시에 오르는데 지금은 또 아주 그 활성화될 시기가 아닌데 아니죠. 그러면 가을에 이사철이 좀 되면은 더 불안해질 여지가 있죠.
그런 전세 걱정을 해야 시장. 됩니까? 예, 전세 시장을 모두가 좀 저도 또 가장 좀 우려되는 시장이 매매보다는 전세예요. 그러니까 네. 정부의 대책도 자꾸 집값 안정에 포커스를 둘 게 아니라 어쩌면 선행 시장인 전세 안정에 포커스를 두어야 돼요. 근데 전세의 특징은 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오직 시장 임대료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네. 전세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 공급이 부족하다, 전세 매물이 적다라는 얘기고, 네. 전세가 오르면 과거의 경험도 그렇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집값은 내리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규제 정책에서 큰 실책이 이게 이제 전세를 이제 실주거를 강조했잖아요. 말하자면 재건축은 2년, 2년 이상 이상 해야 반드시 주인이 살아야 된다. 이게 그러면 이제 세입자들이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또 예. 신축 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의 조건을 예. 충족해야 되고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잠실이나 네. 이렇게 청담하면서도 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어려워졌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실거주가 실수요다 이렇게 공식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집주인들은 재건축도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졌잖아요, 대표님.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재전세가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전세를 눌러앉는 사람도 증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세 매물의 공급은 줄어들고 전세 수요는 증가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세값이 오르고 또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내놓는 것보다는 저금리 시대에 월세를 내놓거나 반전세가 유리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정책의 효과로 나타나는 파급 효과 영향력인데 이게 전세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고 중요한 것은 전세가 내리지 않으면 집값도 내리기 어렵다 하는 것은 공식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그 실거주 2년 미만이면 이제 조합원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저도 충분히 그래요.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거주 이전의 제한과 예. 아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마찬가지인데 예. 과도한 좀 재산권의 침해가 아닌가 또 위헌 논란도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은 아마도 나오지는 아직 않았습니다만 좀 보완하겠다. 추가 보완 대책을 좀 빈틈에 대해서는 나오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특히 이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주택 임대 사업자예요. 임대사업. 예,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거주의 그 의무가 없죠. 오히려 그렇죠. 임대를 하는 예. 4년 내지 8년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조합원의 분양권을 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상당히 형평성이나 또 기득권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임대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뭐 국토교통부에서도 좀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이제 얘기는 한 것 같고 네. 이 토지거래 허가제 문제는 사실은 이제 위헌 논란이 지난번에 뭐 합헌이 됐긴 했지만 합헌됐죠. 여전히 있다는 그 지적 변호사들께서는 많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좀 거주 이전의 제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 거주해야 그렇죠. 돼요. 근데 신도시를 개발하는 앞두고 땅 투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이 하는 거잖아요. 원래가 근데 원칙이 그렇죠. 도시만에 아파트를 거래하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예, 지적을 그렇죠. 하던데. 왜냐하면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18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6평 정도가 안 되죠. 네. 대부분이 그 정도는 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20제곱미터.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것도 사면 일부는 자기 경영을 직접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죠. 예, 그래서 그런 면들이 지금 여러 가지 거주 이전에 우리 헌법에서 정한 그런 자유나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너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정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요? 아니, 뭐 이번 타기- 사례에서 타기 오히려 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행 전에 막차 타자 해가지고 막 산 건가요? 네, 그렇게 아니 더 오를 거라는 더 기대가 오를 되고, 거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이제 시중의 우스갯소리가 유망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뭐 앞으로 버블7처럼 버블7 지정하니까 그 동네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지역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겁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역효과인데, 예, 그리고 이제 지정되지 않는 그 옆에 주변도 또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실에 예를 들면 리센치가 이제 84제곱미터가 20 신고가를 경신하니까 파크리오 같은 주변에 있는 얼마가 된 겁니까 신고가에서? 한 2, 3억 정도가 2, 3억 정도 단기간에 올랐습니까?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오른 거죠. 10% 이상 오른 거니까 굉장한 거잖아요. 굉장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규제 정책을 정부가 이번 기회에 이 방법만 능사인가
만병통치약인가에 대한 생각을 이번에 정책 개선이나 이런 전환에서 한번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21번씩이나 대책을 내놨는데 더 내놓을 게 있을까요? 심사숙고를 뭐 어떻게 심사숙고해서 10번 내놓은 다음에 15번 내놓고 20번 내놓고 21번째 내놓은 게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연초에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직감만큼은 확실히 잡겠다. 네. 자신이 있다. 끝없이 대책을 내놓겠다. 네. 강력한 이렇게 말했고 김상조 정책실장도 얼마 전에 정책이 소진되지 않았다. 얼마든지 남은. 그랬죠. 근데 이 남은 정책이 규제 정책인데 그 대표님 제가 보기에는 규제 정책은 끝없이 남을 수 있어요. 아, 예, 뭐 추가로 계속 토지 나올 수 거래 있다. 허가 구역만 해도 예. 강남 전체로 확산할 수 있고 확산을 시범으로 시키면 했었잖아요. 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주택거래 허가제도 나올 수 있죠. 만약에 이런 게 무분별하게 주택 전체 그때는 광기정 정무성이 주택거래 허가제 내놨다가 아주 사회주의 국가냐 해서 아주 역풍이 컸잖아요. 네, 그러나 계속해서 안 잡히면 규제 대책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있고. 정책 수단으로 예. 남아는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수도권 거의 전체로 다 정했잖아요. 네, 검단이나 뭐 실미도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이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지리산이나 설악산 빼고 다 전국에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네. 네.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 있잖아요. 새로 인천, 군포, 대전 이런 데도 지금 집값이 동시에 다 뛰어오른 겁니까? 네, 그런 지역도 지금 오르지 않는 지역이 없어요. 참 아쉽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타난 거는 이제 김포라든지 파주 그동안 이제 집값 상승과는 무관했던 지역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예. 사실은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의 30%가량은 30대예요. 30대. 그리고 40대 이 두 가지를 합한 게 거의 60%를 30, 차지합니다. 40대가 60%. 그리고 이분들은 대개 무주택자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왜 집을 사나 봤더니 첫째가 전셋값이 불안함 때문이에요. 이러다가 집 없는 거지로 전락할지 모른다. 전세 살았더니 지금도 대출금이 늘어났고 자산에서 소외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집을 안 사면 그렇게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청포자예요. 그러니까 청약 시장에 포기한 도전을 사람.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예, 서울은 99대 1인 거 아시죠? 예. 거의 1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나 인천도 37대 1이에요. 거의 어렵죠. 그림의 떡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별 따기가 되니까 이걸 포기하고 기존 주택에 6억 원 그리고 규제가 많으니까 6억 원 저가 주택으로 그다음에 수도권 싼 지역에 규제가 없는 데로 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을 구매할 때 한 38%가량을 대출에 의존합니다. 자기 돈으로 이 비싼 주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종합하면 전셋값 때문에 집을 살 수밖에 없고 이러다가는 이제 내 집 마련을 이렇게 영을 못 포기해야 하겠다.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 이런 조급함이 숨어 있죠. 그러면 청약을 하면 될 것인가 아닌데 청약에 뭐 그건 뭐 하늘의 별 따기. 가점 때문에 네, 그래. 네, 가점제 그러니까 때문에. 40, 50대에 밀리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수 없이 이제 집을 샀더니 대출 받고 이제는 규제로 인해서 다시 또 집을 살 수 없는 전세를 눌러앉은 말이란가 내 꿈을 포기하란 말인가 이런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 이제 전세를 아까 들어갈 때 도저히 전세값만 이제 오르니까 이제 집을 사고 싶은데 전세자금 대출을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됐잖아요 이번에. 아, 이게 그러니까요. 다 갭 투자자들이다 이렇게 보고 이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살 수도 없잖아요. 예, 근데 이게 좀 잘못됐어.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전세 살면서 사실은 작은 돈이지만 그 돈으로 또 이렇게 다음에 거주할 주택을 미리 하는 게 우리가 돈이 없는 우리 20, 30대, 30, 40대들이 통상 쓰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분들은 실수요자일 텐데. 실수요자죠, 실수요? 그래서 실수요자죠.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다리, 네. 사다리가 날아갔다, 걷어차였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 그건 맞죠. 예, 그게 근데 이제 그게 맞지 않다. 이 김현미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 네. 다른 주택 대출이 많이 있다. 대출 제도가 대출 많다. 제도가 많이 있고 네. 신혼 희망 대출도 있고 보금자리돈도 희망타운, 있고 디딤돌 대출도 있다. 디딤돌 대출도. 그러니까 이 실수요자들의 사다리를 걷어찬 게 아니다. 아니다라는 이렇게 오늘 말은- 아침에 얘기를 하던데. 예,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십니까, 신문을 그건? 봤는데 동의하기가 어렵죠. 아마 김현미 국토장관은 이제 변명삼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요. 실상을 좀 얘기해 볼게요. 예. 우리나라 이 대출 제도가 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를 대출 제도가 많은 게 맞아요. 디딤돌 대출이 대표적이에요. 네. 보금자리론하고 주택금융공사가 하는 건데요.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게 조건이 굉장히 복잡해요. 대출 조건이. 조건이.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이거나 예. 신혼부부거나 무주택자여야 되는데 더 이렇게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소득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합산으로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5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되고 2억 원까지 가능해요. 신혼부부는 2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그리고 자산의 조건도 있어요. 3억 9천 이상이 있으면 자산이 있으면 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출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 김현미 장관님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선진국처럼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자가주택 촉진을 위해서 집을 구매할 때는 뭐 우리처럼 뭐 40% 이렇게 까다롭게 뭐 60%, 50% 이런 제도를 둘 게 아니라 실제 무주택자이고 소득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맞춤형 대책이죠. 대출 제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 80% 가량은 소득으로서 요즘에 초저금리 시대잖아요. 장기 저리 초저금리의 주택 대출 제도를 좀 오히려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갭 투자를 막는다는 이유로 지금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는데 규제하니까. 원장님은 대출을 좀 늘리라고 주장을 늘려야 하니까. 돼요. 아, 그거는 조건이 있어요. 실수요자인 경우, 실수요자인 경우. 무주택자인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해도 크게 부실화될 위험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투기를 억제한다, 갭 투자를 억제한다는 이유로 전세 대출을 강화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누가 될까요? 오히려 20, 30대 자금력이 부족하고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최대 피해자로 그러니까 전세 살아라 이런 신호지 않느냐는 불만이 나름 일리가 있다. 전세에 사는 사람은 계속 전세로 눌러앉고 집 살 생각하지 말아라.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전세가 또 불안하다고 제가 아까 현황을 계속 말했죠. 올라간다고 그랬으니까.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을 틀어막는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이생망은 뭐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좀 극단적인 우스갯소리. 요즘 영끌이란 말이 많은 거 아시죠? 네. 영혼을 끌어 모아서라도 집을 사야 되는데 이제 대출이 막히니까 방법이 없구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정부는 계획이 있는지 몰라도 정부는 이제 계획이 있을 겁니다. 네. 끝없이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에요. 네, 무주택자는 이제 계획이 없구나. 네. 이렇게 한탄하는 이런 신혼 주거 고통, 이런 주거 난민 이런 것들은 좀 해결해야 될 중요한 주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참 듣고 보니까 조금 이 좌절감을 느낄 젊은이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하반기 시장을 짧게 전망하신다면 그러면 네, 어떻게? 우선 전망은 어렵지 않은데요. 지금 이제 대책이 어떤 대책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급이 좀 보완이 된 선진국형 대책이 나온다면 사실은 하반기 시장은 좀 안정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 심리 안정을 하지 않고 이 아까 이 30대, 40대의 이 무주택자들이 주거 불안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사실은 하반기 시장도 전셋값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다소 급등은 아니더라도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오를 가능성이 많다. 제가 해법을 하나 제시하면 선진국에서는 해법이 있어요. 영국 같은 데서는 이제 도심의 도시 재정비 사업을 이렇게 좀 고밀 복합 개발 같은 걸 하거든요. 호주 같은 데는 용적률을 늘려줘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공공 분양 주택을 늘려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특징이 공통점이 공급 확대를 공급을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 늘려주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짜게 하고 또 이런 안심을 하게 하고 실제로 공급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만이 가장 확실히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집값 안정 대책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상기 신도시가 내년 말에 다행이죠.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것은 저는 상기 신도시 공급 대책을 내놓은 점인데요. 내년부터 9천 가구 정도가 이제 선분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너무 암울하게 너무 좀 포기하거나 이렇게 어둡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조금 시간은 좀 있어요. 내년에 사전 청약 2022년부터 본격 분양 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보는 그런 계획도 매우 효과적인 내 집 마련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